자,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설도 지났고, 입춘도 지났고, 이제 내일 모레면 3월달입니다. 좀 시끄럽죠? 의사들하고 정부하고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의사들이 국민적 공분을 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하려고 영상을 시작한 건 아닌데, 아마 제 채널을 꾸준하게 이제 구독을 하신 분들, 보셨던 분들은 제가 최근에 한 5, 6년 동안 굉장히 몸이 아프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수술도 한 2번 정도 받으면서 병원 신세를 굉장히 많이 졌는데, 저도 사실은 병원 신세를 그렇게 지기 전까지는 그 의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뭐 일종의 배아파하는 심리, 그러니까 뭐 쟤네들 나하고 비교했을 때 별로 이렇게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대단한 능력도 뭐 이렇게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쟤네들 너무 잘 살아.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특혜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누리면서 로얄층으로 살아. 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좀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5, 6년 정도 나의 생명, 또 어느 때는 나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의사에게 이제 도움을 받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의탁을 하고,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의 어떤 몸을 케어해주고, 저의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처치에 임하는 모습들, 저를 위로해주는 모습들,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고마운 존재들이구나, 뭐 이런 걸 느꼈고, 저는 그 병원 현장에서 그 레지던트 1년차, 지금 전공이라고 하는 거죠. 레지던트 1년차, 2년차들이 그렇게 많이 힘든 과정을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보내는지는 잘 몰랐었는데, 병원을 한 5, 6년 동안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수술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가장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직접적으로 처치를 하고, 저는 이제 응급실도 한 3번 정도는 갔으니까, 또 그런 응급실에서 급박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하는 사람들이 그 전공이라고 요즘에는 이제 얘기를 부르지만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는 그분들이라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아주 높은 그 업무 강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를 포함한 환자들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고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제 의료 갈등의 문제가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내가 의사라고 하는 직군,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편견이나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반성도 하고 했어요. 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저에 대해서 뭐 비판을 가하고 비난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현재 정부와 그리고 의료진들 사이에 이 첨예한 갈등 편에서 저는 제 경험,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의사분들을 응원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뭐 유튜브를 보면 뭐 모든 유튜브들이 이 내용은 한 번씩들을 얘기를 하니까 저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잠깐 좀 짚어보고 제 입장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이제 지열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수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작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에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주택에서 지열 설비를 구축했던 가구가 1000가구예요. 몇 가구 안 되죠. 이 전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 수치가 500가구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24년도
24년도는 이게 몇 가구로 줄 거냐면 300가구로 줄어요. 전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개인주택들, 흔히 이제 전원주택 비슷한 주택들이 1년에 몇 가구 정도나 지어질 것 같은가요? 아마 2022년도 되면은 전국에 거의 뭐 한 8,000가구 정도가 지어졌어요. 작년에는 어느 정도로 줄었냐면 작년에 한 2,000가구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얼마나 줄을지 아무도 예상을 못해요. 분명히 작년보다 많이 줄 겁니다. 뭐 2,000가구는 좀 그렇고 한 3,000가구 정도로 줄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건축 자재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들었을 때 22년 대비 자재들이 어느 정도 어떤 비율로 나갔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수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올해는 뭐 신규 주택이 한 1,500가구 정도 될 것 같아요. 1,500가구만 진행이 돼도 나름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이런 얘기도 좀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현재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여기 정치적인 어떤 그 실망, 혼란 이런 것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한 200~300년 동안 달려온 시장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의 한계치에 다다른 게 아닌가. 우리는 사회를 동작시키는 새로운 질서, 어떤 그 변혁,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끔씩 만지작거리는 것들이 이제, 사회주의 쪽을 만지작거리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세기에,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대부터 현대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한테 읽힌 책이 어떤 책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 책, 그리고 가장 많이 본 책은 막스. 그냥 막스라고 써야죠. 공산주의 창시자죠. 막스의 자본론이에요. 자본론. 가장 많이 읽혔고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특히 지식인들은 무조건 이 막스의 자본론은 필독서이죠. 왜 그러냐면 세상은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불합리와 어떤 그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약점을 막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의 어떤 이론 같은 것들에 영감을 받거나 그런 것들을 차용을 해서 시장주의의 한계 아니면 자본주의의 어떤 약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메꾸어 온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거의 그냥 다 경계가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면 저기는 분명히 빨갱이스러워. 이쪽을 들어보면 또 이쪽은 분명히 완전한 자본주의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믹스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에너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쪽 입장의 얘기를 들으면 이쪽 입장이 맞고요. 이쪽 입장의 얘기를 들으면 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지정학적인 이슈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자력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가장 그 기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석탄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처럼 풍력을 아주 우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국토의 70%가 산지로 뒤덮여 있어서 태양광 같은 것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가 2005년도부터 엄청나게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들이붓고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주면서 죽어라고 달려왔지만 현 시점에서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보다
원자력이 더 우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호응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이제 사업 규모가 굉장히 축소가 될 거예요.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면, 자, 22년도에 1000가구 정도를 어떻게 이렇게 보급을 하냐면, 보통 4월 달에 1차 하고요. 4월 달에 1차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6월 내지는 뭐 9월 내지는 뭐 11월 이렇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접수를 하거든요. 모집을 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특이한 상황이 일어났죠. 작년에 어떻게 됐냐면, 작년에는 4월 모집하고 그 이후로 하나도 없었어요. 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행위, 그러니까 그냥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중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지속적으로 주어졌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업체들은 어떻게 했냐면, 지열은 주로 신축주택에서 많이 하잖아요. 건축 공기랑 같이 공사를 해야 되니까 4월 달에 1차 접수해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지열 설비를 그냥 그대로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작년 같은 경우 4월 이후에 한 건도 더 이상 승인을 내주지 않았잖아요. 모집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1차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신축 과정에서 나중에 선정될 것을 상정을 하고, 선정될 예상을 하고 진행했던 공사 건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선정 나름대로 선공사라고 할까요? 이 건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가구가 줄어들었는데, 자, 이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공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보조금이 없으면 공사는 100% 적자가 나요. 적자. 그러면 이 적자복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들을 전부 다 보조금을 받아야 돼. 그러면 올해 이제 4월 달에 모집을 할 건데, 자,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 올해 신규로 지열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밀어넣고 업체하고 계약해가지고 서류상으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서류가 신규로 접수될까요? 아니면은 이미 공사를 어느 정도 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이미 업체가 담궈져 있는, 그래서 무조건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이 건을 먼저 서류를 앞에 놓고 신청을 할까요? 뭐 뻔하죠. 왜? 이미 발 담갔잖아. 담갔은 것들을 먼저 해소를 해야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차라리 이렇게 그냥 연중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가구들이 많고, 그리고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내준다 그러면, 자, 4월 달에 일단 작년도에 선공사가 어느 정도 됐거나 작년도에 계약을 해놨던 가구들의 서류를 먼저 집어넣고, 올해 신규로 신청한 가구들 거를 뭐 6월달, 9월달, 뭐 11월달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접수해갖고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면 되지 하고 할 수 있지만, 작년에 하나도 안 받았잖아, 이후에. 그리고 올해 예산이, 이건 이제 이렇게 이 가구가 줄은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23년도까지는 에너지관리공단의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 에너지관리공단의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데이터는 이제 없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대충 추계를 하냐면, 추정을 하냐면, 올해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추정을 했을 경우에 한 300가구밖에 안 될 거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의 핵심은 여기까지예요. 결국은 뭐예요? 올해 신규로 지열을 이용한 난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불성설이다. 거의 안 될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더 심각한 얘기를 하면, 자, 제가 이제 수치를 갖고 얘기하니까, 정부에서 지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고 하니까, 그 가구 수가 이제 꽤 많은 걸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됐을 때 전국으로 1000가구였단 말이에요. 작년에 500가구야. 올해는 300가구로 줄어. 몇 건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몇 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요즘 주택들은 보통 35평에서 45평 정도를 줘요. 그쵸? 근데 이런 집들은 주택 그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지열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이건 뭐 LPG나 아니면 이런 이제 다른 방식의 에너지를 쓰기가 나름대로는 부담이 좀 있지만 그래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이게 50평을 넘어갔고 뭐 한 90평 정도에 되는 이제 대형 평수다 했을 경우에는 LPG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비용 자체가 천문학적으로 나와요. 근데 또 여기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현재 그 지열용 히트펌프가 용량이 5RT인데요. 이 5RT는 원래 40평에서 45평 주택에 맞는 장비예요. 그런데 이 ORT 장비의 기준은 2009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009년도 이후로 우리 사회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했던 게 뭐냐면 에너지 효율화예요. 에너지 효율화. 이 과정에서 신축주택의 단열 조건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내 집을 지으니까 그냥 내 기호대로 집을 줬어요. 그래도 상관없었어. 근데 2009년 이후로 자,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자, 벽체는 맨 먼저 나온 게 뭐냐면 내진 구조에서 쉽게 얘기해서 기초공사에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되고 기초 두께는 얼마여야 되고 이것들이 첫 번째 요건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단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서 뭐 단열재는 몇 미리 정도 이상을 써야 되고 벽체는 몇 미리 어떤 구조, 지붕은 몇 미리 어떤 구조, 창호도 뭐 어떤 것들 이상을 써야 되지. 돼서 전체적으로 주택의 열 교환율, 그러니까 단열 성능을 확보하지 않으면 준공을 안 내주죠. 준공을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신축의 단열 조건들이 올라가면서 2009년도에 ORT 장비 하나 갖고 40에서 45평 정도로 난방이 되겠다 싶어 갖고 ORT라고 하는 장비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현재 신축의 단열 조건이 상승을 하니까 이 ORT 장비 하나 갖고 지금 몇 평 정도를 난방을 하고 있어요. 90평까지도. 왜? 건물의 단열 성능이 거의 100% 오른 거예요. 100%. 100% 올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고단열 주택이 되니까 사실은 35평이나 45평 주택에서 LPG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난방을 하고 이래도 옛날만큼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LPG 시스템도 지금은 최적화라고 그러죠. 최적화 시스템. 그러니까 LPG 보일러 넣으면은 야, 보일러 하나 넣는데 뭐 돈이 뭐 한 200이면 되겠죠. 택도 없죠. 자, LPG 최적화하지 않으면 LPG를 제공을 안 해주죠, 주택에. 이 LPG 최적화 시스템을 통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 설치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면 한 800만 원 들어가요. 와, 어마어마하죠. 야, 보일러 하나 하는데 나 집 졌는데 엊그저께 집 졌는데 나는 그냥 보일러 하나 놓는데 돈이 저렇게 들어갈지 몰랐어. 그러니까 건축할 때부터 보일러가 몇 푼이나 돼. 기껏 해봤자 뭐 돈 빼. 그래서 한 150만 원이면 되겠지. 예산도 안 잡은 거야.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냥 가스통 갖다 놓고 그냥 한 도개 갖다 놓고 난방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은 LPG 지역에 있는 LPG 공급사들이 LPG 공급을 안 해줘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 큰 탱크를 갖다 놓고 최적화 시스템을 해놔야지만 LPG를 공급한다고 해줘요. 그리고 또 LPG 조그만 통 뭐 40kg짜리 이런 걸 한 두세 개 갖다 놓으면 또 모양도 보기 싫어. 어딘가 모르게 어설프고. 근데 뭐 500kg짜리 이제 커다란 한 200에서 500kg짜리 이제 커다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그 큰 통을 갖다가 모양 좋게 설치해 놓으면 뭔가 또 그럴싸해. 근데 그 최적화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만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열이 비싸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안 비싸요. 왜? LPG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그런데 LPG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그 유지 비용의 최소, 아무리 적게 작아도 2분의 1 정도밖에 지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지하는 비용이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구축비는 지열은 거의 한 1,4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1,400만 원 얘기하면 와, 저 인간은 도둑놈이야. 다른 사람들은 1,200에도 해주고 1,250에도 해주는데 1,400만 원이래. 저는 이게 이제 지열 설비에 들어가는 모든 간접 공사비까지 다 포함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00만 원 정도를 드린다고 하면 지열을 선택하는데 여러분들은 더 이상 돈이 나가지 않는 맥시멈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인기를 끌으려면 저런 눈에 보이지 않고 과정상에서 그냥 녹아져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냥 다 빼고 그냥 큰 덩어리만 딱 놓고 뭐 1250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잖아요. 집을 짓고 에너지 방식을 선택을 하고 설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확하게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 주머니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자금이 얼마까지인가를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가끔씩 이제 금액도 밝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서 이런 세부 내용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나름대로 정보를 얻고 저 친구는 다 좋은데 비싸. 전화 안 와요, 저한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싸게 얘기해. 그래서 계약을 했어. 근데 진행하다 보면 이것 좀 더 들어가고 저것 좀 더 들어가고 저것 좀 더 들어가고 하면은 이 1,400만 원을 넘을 때도 많이 있을 거요. 뭐 전기공사 하는데 얼마 들어가야 돼. 뭐 하는데 얼마 들어가야 돼. 온수기 설비하는데 얼마 들어가야 돼. 저는 뭐라 그래야 돼. 제가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가갖고 우리 이거 하는데 얼마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저런 걸 하고 가 싶지가 않아. 그렇게 해서 돈이 좀 생긴다고 그래도 저는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냉정하게 해서 그런 과정을 밟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낭비가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할 수 있으면 건들을 단순화 시켜가지고 딱딱딱 정리하는 게 맞지. 요거를 요건 하나 처리하는 데서 이 건을 세부적으로 나눠갖고 요만큼 해서 해놓고 이만큼 해서 해놓고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가고 얼마나 피곤해.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뭐 제가 태양광도 하고 있고 하지만 가끔씩 듣는 내용이 대표님은 그거 다 좋고 제가 도움도 많이 받는데 대표님은 비싼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전화를 못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곳에서 했는데요. 대표님이 얘기한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던데. 참, 많이는 안 듣는데 가끔 듣는 얘기입니다. 가끔 듣는 얘기.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 채널을 누가 제일 많이 봐요? 동종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이런 쪽에 관련 회사들, 그리고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주로 봐요. 제 영상을 주로 봐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내용을 적고 암기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소비자하고 이제 소비자를 꼬시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자, 올해 이제 지열에 대한 정부 보조가 거의 보조 사업이 내가 봤을 때는 안 돼. 완전히 파행이에요.
그런데 자 55평에서 그럼 60평 이상이 되는 주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나와요. 냉정하게 제가 판단했을 때 얘기한다 그러면 이건 사비라도, 보조금 없이 사비라도 해서 지열을 구축을 해야 돼요. 이건 100% 맞는 얘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왜? 지열 설비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주택은 지속적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전체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쓰게 되면 이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 중에 물 관련해서 물을 덮이고 공기를 식히고 뭐 이런 온도에 관련된 것들의 에너지 양이 30%예요. 포지션이 크죠. 자, 전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100인데 그 중에 온도에 관련된 것들이 30%야. 그러면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10%만 낮추다든가 아니면 15% 정도로 낮추게 되면 집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죠. 그쵸? 여기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태양광 같은 거 갖다가 딱 붙여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3분의 1 정도로 확 떨어지죠. 100이 필요했는데 한 40 정도 에너지 갖고도 집이 완전하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리 경험했거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주택을 지을 때 태양광 설비도 무조건 넣는 걸로 계획을 하고,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지열 설비를 하는 것도 이제는 당연시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막연한 정보를 가지고 단순하게 가격이 얼마 비싸고 좀 비싸고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현혹이 돼가지고 큰 그림을 못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죠. 특히 지열 같은 경우는 신축하는 과정에서 같이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구축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축한다 그래도 기껏 해봤자 난방밖에는 구축을 못해요.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열 설비를 해야 지열이라고 하는 하나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냉방도 하고 난방도 할 수 있는, 신축 과정에서 구축해야지만 냉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을 놓치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보, 아니면 돈을 조금 아끼고자 하는 그 알량한 돈 몇 푼. 그리고 좀 더 큰 범위에서 얘기하냐면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에너지에 관련돼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런 추세 같은 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아예 관심이 없거나. 그러면 이제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제 올해 이제 지열 같은 경우도 보조 사업이 저렇게 가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유명무실해질 거지만,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융복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융복합. 이거는 이제 일단 소비자 부담금이 무지무지하게 싸요. 뭐 지열 같은 경우는 소비자 부담금이 한 450만 원,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소비자 부담금이 보통 한 뭐 150만 원 이하예요. 무지무지하게 싸죠. 융복합은 산자부, 그 다음에 지자체, 소비자 이렇게 셋이 손을 잡고 이 융복합은 동일 지역 내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집어넣는 일종의 이제 에너지 특후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지역당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식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융복합은 이렇게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의 군청이나 아니면 시에서 이런 걸 모집하고 있으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아무 생각 마시고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그래. 왜? 금방 얘기했잖아요. 가격이 엄청나게 싸잖아요. 따지지 말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 융복합은
한 지역이 융복합을 하고 나면 그 지역에 다시 융복합이 실행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완챈스 마감이에요. 완챈스 파이어드예요. 끝나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 때 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안 해.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요, 안 해요. 안 해놓고 나중에 가갖고, 아우, 지열 그거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 그 지열 얼마입니까? 그럼 제가 이제 얘기하죠. 토탈 해갖고 한 1,4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이제 뒤로 자빠집니다. 아마 전화 끊고 나면 이제 저한테 욕을 뒤지게 할 거예요. 저 인간은 완전히 도둑놈 아니야? 우리 동네에 얼마 전에 이제 한 450만 원의 지열을 다 했는데, 1,4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래. 와, 저 완전히 칼만 안 들었지 완전히 강도네. 뭐 이럴 거란 얘기예요. 근데 충분하게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고 또 전화 오면 얘기하거든요. 융복합 당신네 지역에서 융복합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무조건 해라. 공사가 잘못될지 어떨지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마라. 왜냐하면 융복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일단은 공사까지는. 문제는 뭐냐면 융복합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정말로 이런 설비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이 간과가 돼서 이 융복합의 약점이 뭐냐면 낮은 금액을 내세워서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대상을 확보를 하니까 이것도 이제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많은 가구들이 이제 융복합을 받아갖고 지역에서 이제 성과가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낮은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막 홍보해가지고, 아, 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십시오 해갖고 막 모집해요. 그러고 나면 분명히 그 가구들 중에는 굳이 이런 설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가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대상을 선정할 때 냉정하게 선정을 안 하는 거지. 무조건 한다 그러면 많은 가구들을 일단은 확보를 하는 게 평점에서 높게 받으니까 많은 가구들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융복합에 이런 문제가 생길 건데, 융복합의 좀 과도한 보급이라고 그럴까요? 무작위적인 어떤 대상 선정 이런 게 대한 어떤 부작용은 현재로서는 없어요. 왜?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기계가 망가지고 수리하는 시점이 돌아오고 그러면은, 아니 우리 집이 한 30평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거 할 때는 돈 뭐 한 400만 원, 420만 원이면 된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기 이 기계가 사망해 갖고 기계 보일러실을 전부 다 이거 수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한 700에서 한 8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있는 거 다 뜯어 없애. 우리 그냥 보일러 쓸 거야. 예.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엄청난 국민의 세금. 원래 지열 설비 같은 경우는 전체 공사 금액이 한 2,50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소비자가 한 450밖에 안 됐어. 그럼 2천만 원이 뭐예요? 이거 세금이야. 근데 한 7년 있다가 기계가 망가지든가 무슨 문제가 생겨갖고 이걸 수리하려니까 수리 비용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집주인이 아이씨 내가 이 돈 두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한 200만 원 들여갖고 보일러 사다가 기름 보일러 사다가 뭐 가스 보일러 같은 것도 이제 비용이 비싸고 그러니까 기름 보일러 그냥 사다가, 기름 보일러는 아무나 설비해도 되거든요. 기름 보일러 놓고 말 거야. 100만 원이면 되는데 2천만 원, 국민의 세금 2천만 원 어디로 갈 거야? 날린 거잖아요. 이게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 보급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신재생 에너지 산업 자체를 보조 사업들이 다 말아먹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태양광도 완전히 황폐화됐는데 이것들의 가장 주범이 누구냐면 보조금이에요. 에너지관리공단이 대한민국의 신재생 에너지를 살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신재생 에너지를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있어요. 아무도 지적질을 안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너무 세게 하다 보면 저도 이제 타겟이 될 거야. 하여튼 이제 60평 이상 넘어가는 이제 대형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이제 지열 설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힌트로 삼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저 같은 업자들이 이제 자부담으로라도 하겠다. 그랬을 때 저희가 제시하는 가격이 일단 1,800만 원 정도 선을 제시를 해요. 이거는 일괄적인 가격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도면을 봐야 되고 건축하는 방식도 봐야 되고요. 또 설비의 어떤 복잡성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하지만 이런 거 기준이고, 여기에 이제 VAT가 이제 포함이 되면은 대충 한 2천 정도 되죠. 여기에 이제 부대 공사들이 조금씩 벌어지면 금액들이 조금씩 플러스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2,100만 원, 2,200만 원이 된다 그래도 물론 이렇게까지 되진 않을 거야. 자, 웬만하면은 이 선을 맞춰줄 겁니다. 부가세까지 받는 금액으로 해서 2천만 원 이하로 할 거예요. 이하로 할 건데, 자,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그 변수들에 대해서 건축주도 충분하게 협조를 해줘야 되고 도움을 줘야 돼요. 그 일방적으로 너네들이 이 부분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그래버리면 우리는 이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공사가 또 시쳇말로 개판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지. 제가 봤을 때 60평 이상 정도에서 지열 설비를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 설비를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 투자할 만해요. 왜? 예전에는 2009년도만 해도요, 보통 집을 짓는데 평당 한 350만 원 정도밖에 안 했어, 평당. 지금 얼마예요? 평당 700에서 한 800만 원 정도 선이잖아요. 자, 이때는 지열 설비가 전체 건축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비율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자, 2천만 원을 드린다 그래도 전체 건축 공정에서 지열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얼마 되지 않아. 단순하게 지열을 구축하는 비용 자체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 전체 들어가는 비용의 비율을 보세요. 오히려 예전에 건축비 350만 원 할 때보다도 지금 지열 설비를 구축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안 받고 자비로 2천만 원으로 구축을 한다 그래도 실제로 건축 과정에서 지열 설비를 구축하는 비용은 비율을 보면 그렇게 큰 비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하십시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관리 감독 기관들이 빠지기 때문에 단순히 업체만 믿고 실행을 해야 되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품도 정상적으로 보증을 정말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제품이 들어오는지, 설비도 정확하게 에너지관리공단의 표준 설비에 문제가 전혀 없는 정도 수준으로 구축이 되는지, 그리고 이 이후에 이 설비를 최소한 뭐 한 5년 정도,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주기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유지 관리를 해줄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얘기해갖고 그냥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끊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자이행 보증증권, 그거 원래는 내가 못 믿으니까 너네 업체한테 보증증권 끊어와, 내가 보험료 줄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에 대한 보증, 뭐 하자이행 증권 그러면 보통 10에서 15%거든요. 이것을 15%에 대한 보증료 해봤자 내가 봤을 때는 10만 원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업체한테 내가 그냥 보증보험료 줄게, 보증보험 줄 테니까 3년에서 5년짜리 하자이행 증권을 끊어다가 주면 내가 잔금을 줄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업체에서 내지는 업체가 없어져 갖고 만약에 수리라든가 유지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나는 공사하고 보험회사에다 청구하면 되니까 그럼 돈 다 나오잖아요. 간단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이 빠져서 나름대로 보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신뢰가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법이 있잖아요. 제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해결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건 업체한테 보험을 요구했을 때는 그 보험료가 여러분들이 못 믿어서 업체한테 요구하는 거니까 보증보험료는 여러분들이 줘야 되는 겁니다. 원래 무조건 업체에다가 너 하자이행 증권 끊어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믿어갖고
이행증권을 요구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 이행증권을 끊는데 필요한 비용은 발주자인 값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제가 영상을 좀 거의 한 2달 가까이 쉬었는데 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고요. 극단적으로 지금 만약에 지원을 하는데 다른 업체한테 나 우리 정부 보조받아 갖고 지원할 건데 당신네들이 해줘 그러면은 네 해주겠습니다 하고 계약서 받아갈 거예요. 그리고 소정의 계약금을 요구할 겁니다. 근데 금방 얘기했죠. 올해 사업 정상적으로 시행이 안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계약한 사람들한테 왜 안 해주냐 그러면은 올해 뭐 이렇게 숫자도 얼마 안 되고 보조금도 들어갔고 1차에서 승인이 안 났습니다. 1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청을 할 거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왜? 제도에서 그걸 안 해준다는데 업체의 잘못이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계약서 한 장을 갖고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제도를 빙자한 사기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건축이라고 하는 과정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평생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도 굉장히 많이 쓰고 집 하나 짓고 나면 내가 뭐 그냥 거의 그냥 수명이 다 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해야 되고 올해는 지열 관련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될 거니 물론 융복합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되고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의 보조금뿐만이 아니고 시도의 지원금이 들어가고 산업자원부에서 별도의 지원금을 다이렉트로 쏘기 때문에 융복합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융복합이 아닌 지역에서의 개별 주택의 에너지관리공단의 보조금을 기반으로 해서 지열설비를 올해 구축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올해 사업이 전면적으로 되지 않을 거다. 저는 이쪽에 무게를 싣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신축을 준비하시고 분들에게 나름대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마련을 했고요. 의료 지금 분쟁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의료인들에게 의세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근거 없는 비방이나 베아프리즘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의사들은 한번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을 거라는 거. 저는 의사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